우리 사회문화 공육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제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경제에 대한 그런 독서 지문이죠. 그래서 경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왜냐면 그냥 어려우니까요. 그죠? 경제니까 꼼꼼하게 봐야 하고 그래프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경제 성장을 통해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다. 여기까지 되게 생각보다 그냥 가벼운 첫 문장으로 시작하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환기라고 하죠. 그래서 환기를 할 건데 이제 좀 쉬운 말들로 좀 풀어나간다, 이런 의미죠. 바로 시작할 때부터 본론부터 던지지 않고 그냥 가볍게 관련된 그냥 가벼운 얘기로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기를 통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핵심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벼운 얘기 하네 하고 넘어가지 말고 여기서 어떤 핵심들이 있을지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경제 성장을 통한 풍요로움을 좀 봐야겠네요. 자, 근데 바로 뒤에 뭐가 나와요? 하지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점만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경제적 풍요로움 속에서도, 이 앞에 풍요로움 나왔던 거, 그죠? 풍요로움 속에서도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 그럼 우리 이제 뭐에 대해 얘기할 거예요? 사회 문제에 대해 얘기할 거고, 조금 더 이게 중요한 내용이다. 그것 중 하나가 계층 간 소득 격차의 심화로 나타나는, 이게 원인이죠. 그리고 결과는 소득 불평등, 그쵸? 그러면은 사회 문제가 아주 많을 거예요, 관련된 게. 근데 그 중에서도 뭐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소득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득 불평등의 원인은 뭐예요? 계층 간 소득 격차의 심화라고 봐야겠죠. 자,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산물이 공동 작업의 산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래요. 자, 사회적 동물이라는 건 뭐야? 사회 안에서 다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산물이라는 건요, 홀로 생산하는 게 아니고 공동 작업의 산물이다라는 것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다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사니까요. 그죠? 인간의 생산물이 공동 작업의 산물이라면 그 생산물은 평등하게 분배해야 한대요. 왜? 혼자만 한 게 아니고 다 같이 한 거니까 다 같이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거겠죠. 자, 또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소득 불평등 문제는 해소되어야 한대요. 그렇다는 건 소득 불평등 문제는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갈게요. 따라서 한 사회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대요. 왜? 측정을 해야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나 소득 불평등 정도는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나타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면 측정하기가 편할 겁니다. 그쵸? 근데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자,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낼 때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로렌츠 곡선이네. 그럼 이건 뭐예요? 측정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봐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측정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보셔야겠죠. 로렌츠 곡선이란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으로 나열하여 인구 누적 비율과 소득 누적 비율의 관계를 표시하는 곡선이라고 하네요. 그럼 여기까지가 뭐예요? 로렌츠 곡선의 정의다라고 봐야겠죠. 그치? 정의고요. 옆에 그림 참고하면서 보셔야겠죠. 그래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으로 줄을 쭉 세웠을 때 누적 비율끼리 이제 관계를 표시해야 한다라고 봐야겠죠. 자, 모든 사람의 소득이 완벽하게 균등한 경우에는 그림의 점선과 같이 45도 대각선으로 그려진대. 그러니까 딱 1대1로 쭉 올라가는 거죠. 기울기가 1인 거야. 그러니까 인구 누적 비율, 소득 누적 비율이 1대1. 증가량이 1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똑같이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림은 점선과 같이 45도 대각선으로 그려진데 이거 이름이 뭐예요? 완전 균등선. 실제로 가능하겠어, 불가능하겠어? 실제 당연히 불가능하죠. 이거 완전 이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일종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절대 불가능하니까. 그쵸?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 그림에 지금 늘 그래프를 보실 때 우리가 X축과 Y축을 잘 봐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X축을 보시면은 인구 누적 비율이 나오고요. Y축을 보시면은 소득 누적 비율이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수학 시간에도 배우다시피 이런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는 x와 y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래프를 볼 때 기본적으로 봐야 할 게 바로 이 가로축과 세로축의 어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x축, y축 확인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것이 x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들 사이의 관계가 그래프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게 수학의 함수 그래프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은 거야. 그쵸? 그래서 x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y 값이 결정되는 거죠. 이렇게 쭉쭉쭉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 자체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쵸? 인구 누적 비율 요거죠. 그리고 소득 누적 비율 요거. 이거의 관계를 표시한다. 즉 x와 y의 관계를 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소득이 불평등한 경우 로렌츠 곡선은 완전 균등선 밑으로 늘어진대.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어때요? 대부분은 소득이 불균등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사례는 다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 이러한 소득이 불균등한 경우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완전 균등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곡선이 밑에 늘어지는 곡선이 어떻게 달라지냐가 중요한 거겠죠? 자, A사회와 B사회의 로렌츠 곡선을 각각 로렌츠 곡선 A와 로렌츠 곡선 B라고 할 거래요. 이거 보이시죠? 여기 선 기준으로 이렇게. 자, 그림에서 로렌츠 곡선 A보다 로렌츠 곡선 B가 완전 균등선에서 더 멀죠. 더 아래로 처져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A사회보다 B사회가 더 어때?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어때요? 완전 균등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아래로 처질수록 더 불평등이 심각하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로렌츠 곡선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지니 계수예요. 아, 그러면은 소득 불평등을 알 수 있는 측정하는 방법이 로렌츠 곡선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로렌츠 곡선을 통해서 불평등 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가장 널리 쓰이는 게 지니 계수라는 거죠. 자, 지니 계수는 완전 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완전 균등선 아래 면적으로 나눈 값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쵸? 나누기가 들어가야겠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셔야겠죠. 뭐 정확히 사실 이렇게 뒤집어야 되긴 하지만, 그쵸? 자, 지니 계수는 완전 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그리고 이걸로 나누어야 한대요. 그럼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균등선과 A라고 치면 여기, 그치? 그러니까 어딜 얘기하는 거야?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쵸? 이거를 완전 균등선 아래 면적값, 여기 있죠? 이 아래. 이걸로 나누어야 한대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0부터 1까지의 숫자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만일 그림에서 B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진다면 당연히 더 아래로 내려왔겠죠. 이렇게. 로렌츠 곡선 B는 완전 균등선에서 더욱 멀어질 거고 점점 더 아래로 처질 겁니다. 그래서 완전 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B 사이의 면적은 완전 균등선 아래의 면적이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따라서 지니 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그게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요, 완전 균등선 아래의 면적,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볼게요. 요만큼. 완전 균등선 아래의 면적 대충 요런 느낌이겠죠? 여기가 다 뭐야? 분모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얘네가 분모야, 여기가. 그쵸? 그리고 어디? 완전 균등선부터 로렌츠 곡선까지. 그러니까 여기겠죠? B라고 치면 여기. 이게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로렌츠 곡선 B가 불평등이 더 심해져서 더 아래로 이렇게 쳐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 분자값이 더 커지겠죠. 그럼 분자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돼?
1에 점점 더 가까워지잖아. 왜? 분모값은 늘 요거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점점 더 불평등해진다는 건 무슨 말이야? 분자값, 이 브랜치 곡선과 완전그림 사이의 면적이 점점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1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불평등이 심해지면은 이 진위계수는 1에 더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라고 봐야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한 편입니다. 전환 들어갈 겁니다. 소득 점유율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낼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 얘기했어요? 진위계수 얘기했잖아. 다른 방법 얘기할 거다라는 겁니다. 소득 점유율로 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 점유율을 바탕으로 나타낼 수 있대. 자, 그럼 소득 점유율이라는 건 뭐예요? 전체 인구의 소득 총액에서 각 분위 인구의 소득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래요. 정의죠, 정의. 정의 한번 볼 겁니다. 정의. 전체 인구의 소득 총액에서 각 분위 인구의 소득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렇게 읽었을 때 모르는 단어 뭐 있어요? 분위라는 말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 다음에 말할 거야. 그치? 분위란 소득을 차례대로 정리하여 순서에 따라 뒤에 정의 나옵니다. 그치? 순서에 따라 동일한 규모로 나뉘는 각 집단이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요.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 가시면은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장학금 제도가 분위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이 돼요. 그래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눠집니다. 그래서 각 소득 분위에 따라서 대학 등록금을 얼마나 지원해 주냐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10분위 분배율은 전체 가구를 소득 크기에 따라 정렬한 후 10등분을 한대요. 그리고 하위 40%의 가구의 소득 점유율을 상위 20%의 가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이 정의죠. 어떻게 구하는지 나눠지는 거죠. 자, 그래서 10분위 분배율 값은 클수록 균등한 분배 상태래. 아, 그래요. 그래서 이 값이 클수록 균등하대. 이 값은 근데 어때? 2보다는 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치? 이와 달리 5분위 배율은 전체 가구를 소득 크기에 따라 정렬한 후 5등분하고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2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이래요. 아, 그러면은 아까 10분위는 상위 20%, 하위 40% 가구를 상위 20% 나눈 거죠. 근데 얘는 반대로 상위 20%를 하위 20%로 나눈 값이라는 거죠. 자, 5분위 배율 값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대요. 지금 뒤집어지는 거 알죠? 10분위는요, 클수록 균등한 거예요. 그죠? 근데 5분위 배율은 클수록 불평등한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쵸? 그렇대요. 그래서 보시면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상위 20%가 분자로 들어가고 하위 20%가 분모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하위 40%의 가구가 뭘로 들어가요? 상위 20%로 나누어지죠. 그쵸? 그래서 이 값이 크다는 건 뭐예요? 점유율이. 이 분모가 커진다는 거야. 그럼 분모가 커진다는 건 뭐야? 하위 40% 사람들의 소득 점유율이 커지는 거고요. 그치? 그리고 상위 20%가 낮아진다라는 거잖아. 얘 커진다는 건. 그쵸? 그렇다는 건 뭐야? 상위 사람들의 점유율은 적고 하위 사람들의 점유율이 크다라는 거야. 균등하다라는 거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상위가 커지고 하위는 낮아져. 빈익빈 부익부죠. 그래서 점점 더 불평등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5분위 배율의 값이 6이에요. 그럼 상위 20%가 하위 20%,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6배 더 많은 소득을 점유한다라는 거겠죠. 배율이 6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6이라고 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당연히 6배로 더 많이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네는 만약에 얘가 6이고 1이야. 그럼 어때? 얘는 1을 넘을 수가 없어.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 1이고 1이야. 비슷해. 그럼 얘네가 거의 비슷해 간다는 거니까 불평등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나
10배의 분배율에서 왜 상위 20%와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을 비교하는지, 5분위 비율에서 왜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점유율을 비교하는지는 합리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게 어렵다. 왜 하필 그 기준인지. 자, 이에 대해 가브리엘 팔마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수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서 여러 국가에서 상위 11에서 60까지 해당하는 중간 소득 계층의 50%의 소득 점유율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중간 소득 계층인 거야. 그러니까 하위 40%, 상위 10%를 제외한 사람들인 거야. 그치? 그쵸? 그래서 상위 10%부터 하위 40%는 배제되는 거지. 중간 소득 계층. 따라서 상위 10%의 소득 계층과 하위 40%의 소득계층에서 분배에 문제가 발생한대. 왜? 얘네는 변화가 생기잖아. 그치? 이 사이는 어때요? 11부터 60까지는요. 어때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 이전 1부터 10까지 그리고 61부터 100까지 나머지 40%까지는 변화가 크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분배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분배의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들끼리의 소득 점유율을 비교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가 제시한 팔마 비율의 값은 팔마 비율인 것도 생겼네. 그치? 자기 이름을 딴 거야. 그치? 팔마 비율의 값은 소득 상위 10%의 점유율을 소득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대. 그렇다는 건 뭐야? 상위 10%가 1로 들어가고, 그치? 하위 40%가 여기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쵸? 왜 하필 이거예요? 요거 기준이잖아. 여기는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상위 1부터 10까지. 그리고 뒤에 뭐야? 61부터 100까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하위 40%. 그쵸? 여기는 하위 40%예요. 그쵸? 여기는 상위 10%. 이 사람들까지의 변화를 비교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한번 정리할게요.